내가 준비한 이번 컨텐츠는 사상 검증을 해야 돼. 너네가 똑바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일단 이걸 알아야 이번 컨텐츠를 할 수 있다. 좀 민감한데 해도 돼? 원래 유튜브라는 세계가 그런 거 아니겠어? 근데 뭘 하길래 이제 생각을... 내가 질문을 줄 테니까 여기서 동의하는 정도를 이야기해주면 돼. 질문할게. 첫 번째 질문. 한국 사회에 온 이주민은 우리 문화에 동화시키는 것이 좋다. 누구부터 얘기를... 누구부터 얘기할래? 일단 나는 비동의. 오, 왜? 압박을 넣는 것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동화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굳이 너네 이제 우리나라 왔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에 적응해야 돼, 이것보다는 그냥 그들이 알아서 동화되게 그냥 같은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나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교복을 불화시켰어. 왜 교복을 불화시켰냐면 이슬람 교도들이 다 히잡을 쓰고 다녀서 그게 오히려 문화를 존중해줬더니 동화가 너무 안 돼서 완전히 분리가 돼서 한 사회에 여러 가지 계급이 또 생겨버린 거야.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사회가 분열돼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 그래서 매우 동의? 나는 부분 동의.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옛날 사례들을 보면은 이 문화가 동화되지 않아서 멸망한 나라가 진짜 너무 많고, 예를 들면 이제 인도랑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원래 한 나라였는데 이쪽에는 힌두교 애들만 두고 이쪽에는 이슬람교 애들만 두니까 얘네가 싸워서 분열이 된 거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동화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영웅이는? 살짝 이쪽이 기운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느끼기에는 식민지 아픔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이렇게 봐주는 게 공감이 되긴 해, 이쪽으로 좀 더. 다음 질문.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의료 서비스를 잘 받아야 한다. 여기에 동의하는지. 이거는 뭔가 동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돈이 많으면 좋은 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될수록 사회적 약자들은 더 제기할 힘이 없어지잖아. 그러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장 제도라던가 나라에서 그 부분은 잘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게 나라의 책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지만, 뭔가 동의한다라기보다는 우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라는 결론. 일단 나는 비동의에 가깝고, 의료 같은 경우에는 공공 서비스다. 그래서 자본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나도 현민님 말에 조금 동의하는 게,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살아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그 잘 사는 사람만 살아가고 못 사는 사람들은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결국 되어 버릴까 봐. 그래서 조금 나는 현민님 말에 조금 더 동의해. 나는 창빈이 형 말에 또 동의하는 게, 이게 또 이렇게 갈린다고? 이렇게 갈리네. 자리 바꿔야 되나? 치료에 대한 퀄리티는 나는 돈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봐. 퀄리티. 제가 치료의 유무가 아니라 치료는 무조건 유가 돼야 되는 건데 그 유 안에서 퀄리티는 차이 있다고 보고 있어. 국민들이 더 비판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어떤 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게 당장의 이익인지 장기적인 이익인지 판단해서 해야 되는 안목을 길러야 할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빠밤. 막의 정치. 4월 달에 총선을 지금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3월부터 4월 달 요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미 있는 투표를 좀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의 에피소드를 볼 건데, 이 에피소드 안에서 실제로 이런 거 있지 않았냐라는 좀 이야기를 해볼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하나 에피소드 한 개 보고 이야기합시다. 알았죠? 네. 반응이 왜 이래? 알겠어? 알았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반장 선거할 거예요. 그동안 임시반장이었던 영웅이한테 박수. 네, 임시반장이어도 반장 선거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반은 누가 나온대요? 아마 영웅이가 나오지 않을까요? 영웅이 어머니도 학부모에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영웅이가 나오면 저도 좋고요. 호호. 반서가, 너 뭐 좋아해? 우리 엄마가 나 반장 되면 간식 쏜대. 피자? 햄버거? 콜팝? 오, 짱이다. 난 콜팝.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콜팝 사달라고 해야겠다. 야, 채연아, 너 반장 선거 나가는 거 어때? 너 공부도 잘하잖아. 내가? 내가 무슨 반장이야. 너가 나가야지. 너 나가면 내가 밀어줄게. 그러면 나가볼까? 우리 반을 위해서. 콜팝 좋아하는 사람? 햄버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
반서가 너는 이번에 누구 뽑을 거야? 당연히 채연이지? 영웅이는 반장 되면은 콜팝 사준다는데 채연이 너는? 반장 되면 뭐 사야 돼? 난 그냥 친구들 공부 같은 거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그런 게 반장 아니야? 뭐 사주면은 애들이 좋아할걸? 너는 그냥 피자 사준다 그래. 그래도 그건 좀... 자,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반장 선거 한번 해볼 거예요. 반장하고 싶은 사람? 저요! 자, 그러면 영웅이 앞으로 나와서 공약 한번 얘기해 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반장선거에 나오게 된 박영웅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뒤를 돌아주세요. 자, 다시 앞을 봐주세요. 보셨죠? 이게 바로 저의 리더십입니다. 와. 그리고 제가 반장이 된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콜팝을 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에다가 제가 공기청정기랑 가그린도 비치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영웅이 수고 많았고, 영웅이 말고 반장하고 싶은 사람? 저는 채연이를 추천합니다. 자, 채연이 공약 준비됐니? 네. 채연이 앞에 나와서 공약 얘기해 볼까? 안녕하세요. 제가 반장이 된다면 친구들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 공부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자를 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고 왔는데 아니 영웅이 연기가 너무 못해. 개인전. 아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에피소드에 사실 되게 초등학생이 쉽게 겪을 만한 일들인데도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게 많았어. 내 초등학생 때인 줄 알았어. 선생님이 자기와 편한 애를 좀 약간 은근히 띄워주면서 걔가 반장이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약간 우리 사회에서도 힘을 가진 사람이 다음 자기 차기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오바마가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같이 이렇게 나간다거나 약간 좀 그런 모습을 좀 닮지 않았나. 나는 저런 거를 내가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느낀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특정 후보를 어찌 보면 지지를 해주는 느낌인데 그런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 또 때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들이 학부모랑 되게 소통을 많이 하는 시기잖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더 까다로운 사람이 이제 학생들이 아니라 학부모일 것 같은데, 우리 학교를 위해서 노력해주거나 좀 기여해주는 학부모님이 계시면은 그분의 아들이, 그분의 딸이 반장이 돼서 좀 더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해. 내가 실제로 초등학교 때도 반장을 했었는데 우리 엄마가 자주 학교를 간다든지 같이 청소를 하고 선생님과 뭐 얘기를 했다, 뭐 친하게 지냈다, 뭐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들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학부모회를 안 하는 어머님도 아버지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약간 후발주자가 아닌가. 사람이니까 선생님이랑 떠나서 사람이니까 좀 할 수 있지 않나. 피에 영웅이가 콜팝 쏜다고 했잖아. 코로나 때 돈 막 뿌려줬잖아. 재난지원금 이런 거 해서 사실 별 다른 게 없다. 그 초등학생 그 사회랑. 얼마 받았어 재난지원금? 이름카드로 10만 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로 나 머리 매직했었어. 그래서 나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랑 콜팝을 쏘자고 하는 영웅이가 똑같이 보였다. 어떻게 보면 이게 포퓰리즘의 예시로 볼 수 있잖아. 그거 재난지원금이 포퓰리즘인 거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포퓰리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 진짜 실제로 소비가 안 됐기도 했고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걸 함으로써 실제로 뭐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도 있었고 포퓰리즘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포퓰리즘이 뭐야? 포퓰리즘이 인기 영합주의라고. 역시 정치외교학과. 포퓰리즘이 이제 퍼퓰리스트 이런 느낌이면 그러니까 약간 인기 있으려고 남발하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뭐 쏠게 하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냥 터무니없는 정책을 피는 걸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 아까 그 영웅이가 콜팝 쏠게라고 했는데 사실 채연이는 쏘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렇게 해야 표를 얻는다라는 걸 알아서 피자를 쏜다라는 비슷한 공약을 남발을 하게 돼.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니까 돈을 주잖아. 그럼 당장이 어쨌든 사탕을 준 거잖아. 그래서 어떤 당이 좋으니까 그 당을 지지하게 돼. 근데 상대 당을 봤을 때 헐, 그럼 우리도 돈 뿌려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우리도 돈을 뿌려. 그러면 결국
다 돈을 뿌리게 되면 이게 똑같은 정책이 돼버리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돈을 뿌리게 되면은 경제가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단기간에 뭐 성과를 낼 수 있다 생각은 해. 근데 이게 우리가 비판적 시각을 갖지 않으면 안 좋아질 수 있다. 근데 나는 그 한편으로 이런 포퓰리즘에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아까 채원이 같은 인물이 있을 거란 말이야. 진심으로 약간 국민을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펼칠 사람도 실제로 많지 않겠어? 지금 우리가 지금 자극적인 뉴스와 또 그런 선동되는 여러 가지 뭐 미디어를 통해서 잘 안 비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이번 총선 때 그런 사람이 진짜 누군지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영웅이가 되게 부자처럼 나와. 왜냐면 콜파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가그린 막 이랬으니까 자기가 경제적 능력이 일단 좋아. 이 세상에 약간 석유도 몇 국가가 독점하고 있잖아. 그치. 그건 진짜 불공평하지.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이 안 나. 심지어 리튬도 안 난대, 리튬도. 우리는 석유값 한 방울 안 나지만 석유를 갖고 있는 미국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 몇몇이 약간 권력을 잡고 있잖아. 영웅이가 자기 경제적인 걸 이용해서 공기청정기 설치하겠다고 됐는데 애들이 영웅이 말 안 들어? 아씨, 나 공기청정기 없앨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 실제로 그 오펙이라는 그 석유 기구가 좀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싶다 하면은 감산을 해서 석유를 덜 만들면은 석유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지. 그것 때문에 오일 쇼크라는 게 2번 정도 발생했고 1차, 2차. 그러니까 그렇게 석유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강대국한테도 그렇게 한 방을 먹일 정도로 이 자원의 힘이 되게 강력하고 영웅이가 권력을 그렇게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지. 우리가 오늘 에피1만 해도 지금 할 얘기가 엄청 많았어. 벌써 끝났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에피2도 아마 얘기 더 하고 싶은데? 아니 오늘 첫 출연이셨는데요. 재밌다. 아니 이런 얘기 하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다들 사람들이. 4월 10일이 총선인가요? 맞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달려봐서 의미 있는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에피소드 1이 나왔던 영웅이와 채연이가 초딩을 벗어나셨나요? 네, 벗어났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 시절을 보고 오겠습니다. 기호 1번 박영웅. 기호 1번 박영웅. 기호 1번 박영웅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유채연. 기호 2번 유채연. 안녕하세요. 기호 2번 유채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박영웅입니다. 저와 함께 재밌는 학교, 신나는 학교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야구, 축구 등 체육대회 종목을 추가하겠습니다. 모두 저와 함께 재밌는 학교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유채연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3분의 1을 보내는 이 학교, 이대로 두실 건가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위하여 심화반을 운영하고 여학우들을 위해 승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이었습니다. 야, 박영웅 봤냐? 걔 e스포츠 대회였는데 나 무조건 나간다. 너는? 야 당연하지. 나 어저께 골드 찍었어. 뭐야, e스포츠 그 롤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니네만 하는 거잖아. 꼽냐? 그럼 니도 하든지. 니네 공부 안 해? 대학은 안 가? 심화반 그런 게 훨씬 낫지. 대학 안 갈 건데? 그거 심화반 못 가는 애들 역차별하는 거 아니야? 뭐 공부를 하든가. 피방이나 가자 그냥. 그래. 야야야, 너 페북 봤어? 왜? 아니 왜 야 못 박영웅 떴어? 제목 떴어. 아 진짜? 응. 박영웅 돈 많아서 초딩 때 콜팝 돌려서 반장된 거임. 이 정도면 그냥 돈으로 친구 사는 거 아닌가? 얼마나 돈 많으면? 난 차라리 돈 많은 게 나은데 오히려 좋아. 그래도 전교회장 선거인데 이런 애가 되는 게 맞나? 남자애들만 하는 롤 대회 연다고 하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음. 유채연도 여자애들만 위한 공약 발표하지 않았음? 근데 중학교 때 유채연 내가 인정. 걔 수학여행 가서 3반 여자애 울렸잖아. 그래서 거의 학폭이 걸렸다는데. 담배도 유채연인가? 야, 영웅아, 남자가 그런 걸로 막 속상해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유채연 걔네물이 왜 이렇게 찌질하냐? 콜팝 돌린 거 맞긴 한데 유치원도 피자 쌌다고.
진짜 기억을 안 해. 그때 초딩 때야. 솔까 중학교 때 유채연 그 얘기 맞잖아. 인정? 그렇긴 하지. 세연아 울지마. 진짜 박영은 걔네 왜 그래? 아, 나 학폭 열린 적도 없고 담배도 핀 적 없는데 진짜 억울해. 내가 그럴 줄 알고 박영 포스터에 낙서했어. 이번 메가고 전교회장 후보들 논란 이번에 개쩌네. 누구 뽑아야 되냐? 작년도 역대급. 별로였는데 메가고 이번엔 수준 나오죠? 인정. 인성 괜찮은 애 없나? 왜? 아니 그냥 재밌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 확실히. 고등학생이라 그런지 우리 사회 이슈를 더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뭐 공기청정기 두고 피자 쏘고 콜밥 쏘고 이런 느낌인데 이번에는 약간 선거도 하고 선거도 하고 학생 주도적인 공약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 난 그렇게 있는 것 같아. 초등학생 때 콜팝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모두에게 좋은 그 되게 대중적인 공약이었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딱 타겟팅이 확실하게 했어. 맞아. 나 같은 경우에는 뭐 e스포츠 대회 개최하겠다. 농구, 야구, 축구 대회, 뭐 체육 대회를 열겠다. 해가지고 좀 더 남자에 좀 타겟팅한 공약이었단 말이야. 반대로 채연이는 이제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나 좀 여아웃들을 좀 더 배려한 공약이 있었고, 좀 이런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것 같아. 확실히 그때에 비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되게 약간 남녀 갈라치기 정책 되게 많잖아, 사실. 맞아, 많지. 솔직히 많이 피해를 본 세대가 우리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약간 젠더 갈등이 항상 심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걸 또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이제 표심 얻으려고 맞아. 좀 활용하기도 하고. 내가 1화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지난 대선이 그게 좀 확실하게 보였던 대선이지 않을까 싶어. 4050 세대 같은 경우에 이제 세대 갈등이 위주였다면은 2030 이제 남녀 갈등이 좀 명확하게 드러났던 선거라고 생각이 들어. 20대, 30대 이제 남성들은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여성들은 이재명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이제 40대나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고 60, 70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다시피 확연하게 갈렸던 선거였던 것 같아. 실제로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약간 뭐 보편적으로 지금 추세가 여성들은 아무래도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고 남성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점점 양극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한국의 양극화는 이제 이렇게 벌어졌어.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조금 더 그 젠더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런 남녀 갈등이 제대로 본격적으로 유발된 게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 내 기억상으로는 2017년, 18년 그때 가장 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 따지고 보면은 얼마 지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좀 갈등은 아무래도 좀 더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런 갈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뭐 싸우기도 했으니까 이제 싸우는 걸 넘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극단적인 사례만 미디어에 노출되는 게 좀 문제라 생각해. 사실 모든 사람이 뭐 임산부 주차 좌석을 다 반대하는 남자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여자가 뭐 군 가산점제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 그 양극에 있는 사람들만 미디어에 노출되다 보니 남자의 대부분의 의견, 여자의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착각을 해서 더 그 기름을 붓는 게 아닌가. 그치. 실제로 만나봐서 얘기를 하면은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잘 안 하잖아. 안 해. 그리고 얼굴 까고 하면 못하기도 해. 대신전현드립니다. 너 있었어? 아, 이거 유명하죠, 이런 거. 나 옛날에 관리자도 했었어. 오? 이거 지금 10년이 지난 거의 밝히지만 신기하다. 그러게. 나 관리자 처음 봐. 돈 엄청 많이 들어갔겠다. 엄청 많이 들어왔고 예를 들어 뭐 저 박영훈 친구인데 그냥 박영훈 멋있다고 뭐 약간 마음에 든다고 전해주세요 약간, 이런 거 잘 아는 친구인데. 얘는 이제 여자인 줄 알고 기대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남자애가 대보를 하는 거야. 약간 이런 것도 되게 많아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냥 소문거리도 정말 많이 올라오잖아. 가짜뉴스, 뭐 언론 플레이 진짜 많이 당하고 사는 것 같아. 요즘엔 또 그 AI로 딥페이크 영상도 유명하잖아. 문제야. 우리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이 대신 전해드립니다랑 이게 그냥 그대로 사회로 옮겨간 것 같아. 맞아. 여기 씬에서 약간 서로 포스터를 훼손하는 거 있었잖아. 맞아. 실제로 그때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가 나왔던 시절이 있었거든? 맞아. 되게 많은 후보들이 나왔어. 한
근데 그때 당시 신지혜라는 여자 후보가 녹색당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진취적인 그런 정책을 좀 펼쳤어. 한편으로는 남성들이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또 이때 하필 또 젠더 갈등이 심했던 시기여가지고 엄청 심했어 그때. 거의 약간 절정이었다 생각해. 그래서 신지혜 후보의 우리 동네에 있던 포스터들이 엄청 훼손이 많이 되어 있었고 마음에 안 들면 하는 거잖아. 그 사람이 실제로 일을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를 떠나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일을 잘하면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활이 어떻든 좀 신경 안 쓰는 그런 경우가 있대. 지금 퇴임한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불륜을 그 재임 기간 중에 저질러가지고 시끄럽게 보도가 되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정작 프랑스 국민들은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되게 높았다고 해. 왜냐면 그 프랑스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치만 잘하면 됐다.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고 좋은 정책을 하고 있어서 지지율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사실 이런 가치관은 우리나라와는 접목하기 되게 어렵고 맞아. 맞진 않지. 안 맞는 거 생각해. 그 나라마다 어느 정서가 있고 이런 게 있다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접목시키자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 현실적으로. 이 사례에서 보이고 우리가 배울 점도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렇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한 정치인에 대해서 성직자급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 어떤 한 후보가 잘못을 했어. 이런 잘못을 하다 보면은 이 후보 잘못됐네, 범죄자네 하면서 점점 네거티브한 그런 것만 보게 되고 그 후보가 싫어지게 되는 거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사람보다는 공약을 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더 도움이 되는 후보인지를 좀 판단해서 투표를 하는 게 좀 더 좋은 방향일 것 같아. 영상에서 원래 처음에 그 대신정해드린다? 거기서 원래 처음에는 이제 그냥 공약 가지고 얘기를 댓글로 막 달았잖아. 뭐 영웅이 내가 뭐 e스포츠 개최한다. 채연이는 뭐 생리대 뭐 이런 거 개최한다 하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는 결국 이 댓글들 보니까 그게 공약 얘기가 아니라 후보자들의 인성에 대한 과거에 대한 얘기로 막 결국에는 싸우더라고. 마지막에는 서로 다 네거티브가 돼서 서로 그냥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싸움이 되지 않나. 이번에도 아마 피가 철철 흐르는 곳이 인천이 되지 않을까. 인천 요즘 계양구. 너무 핫하지. 계양, 혹시 계양구 을에 사시나요? 을 삽니다. 여기 딱 이제 전국에서 가장 핫한 중심지에 계시네. 여기도 아마 네거티브의 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만 항상 보도가 되고 그것만 좀 눈에 띄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네거티브 전략으로 갈 것 같기도 해. 더 자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정서상 이게 가장 잘 먹히는 바다 방법이거든. 근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일 거야.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지. 맞아.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뉴스거리가 될 만한 그런 자극적인 주제들은 많이 나오지만 그 뒤에 후속 보도는 많이 나오지 않는 게 아쉽다. 그래서 그 인천시의 홈페이지 보면은 안 좋은 기사가 떴어. 그걸 해명하는 게시판이 있어. 해명합니다 이러면서 뭐 해명 보도 기사 자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놓은 게시판이 있거든. 근데 내 생각엔 아마 전국에 인천시는 있는 거 확실히 내가 봤어. 시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번 총선에도 인천시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텐데 아마 그것도 확인해보면 좋지 않을까. (22대) 총선이 곧 4월 10일에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 2와 같은 콘텐츠를 한 건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짧게 정리를 하자면 대선은 누굴 뽑는 거야? 국회의원. 국회의원. 아, 네? 대선이요? 뭐라고 했었네. 대통령.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총선이라 할 줄 알고 준비한 답변인데 이게 갑자기 견학을 던졌네. 그래. 거의 GPT. 약간 기출문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총 의석수가 몇 석이죠? 300석이죠. 300석이죠. 네,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는 합쳐서 300석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지난 총선 때에는 기억을 다들 하시는지. 코로나 때 선거를 했잖아. 우리가 투표를 했잖아. 그때 다 장갑 끼고 가서. 그치? 맞아. 비닐 장갑 끼고 발을 벗고. 맞아. 그랬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투표율이 66%로 아마 가장 높은 총선 투표율이었어. 하지만 인천은
국민에서 3번째였다. 이번엔 투표율이 다를 수도 있어. 이번에는 그 어디 때문에 어디 저기. 때문에 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항 어디 저기 계양구 을 거기 덕분에 이제 투표가 오늘 패널 중에 계양구 패널이 안 나와서 너무 아쉽다. 나는 그분의 생각을 꼭 들어보고 싶어. 왜냐면은 유권자니까. 계양구. 나도 뽑고 싶어도 못 뽑거든. 또 게다가 우리 저번 21대 선거 때는 기억나는 게 이때 민주당이 엄청 압도적으로 다 선거를 이제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180석 이상으로 차지했었지. 특히 인천시도 그때 당시에 13석 중에서 11석을 민주당이 이제 다 이렇게 갖고 가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 당시 이제 21대 총선에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였던 것 같아. 사실 총선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중간 평가인 경우가 많잖아.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정부의 대응이 좀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결과로 민주당이 좀 압승을 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좀 기대를 했었지. 정책들이 많이 탄력을 받고 그동안 입법 통과가 안 되었던 많은 정책들이 좀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었지. 그래서 기대만큼 됐어? 여기까지. 그런 게 21대 총선이었다 생각하고 22대는 또 대통령도 달라졌고 또 그때 이슈와 지금 이슈가 또 다르니까 또 다른 성격을 띌 것 같아.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 키워드가 좀 중심이 될 것 같아? 나는 아무래도 이번 총선이 아까 말했다시피 정권의 심판이냐 아니면 더 일을 해줘야 되냐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 여당에게 힘을 착 줘서 그 대통령의 추진대로 쫙 가거나 아니면 그 대통령의 그 거부권을 무력할 수 있는 쪽으로 쫙 가거나 해서 하는 게 오히려 우리 나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어느 쪽이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이슈를 가보면 서울 편입 그리고 메가시티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 도쿄나 런던도 메가시티가 된 사례이기도 하고. 메가시티가 뭔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수도를 키우는 거야. 수도의 비중을, 크기를. 그래서 이 수도 근처에 있는 위성도시들을 흡수해가지고 수도를 키우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수도에 대한 밀집화를 좀 최소화시키면서 좀 이제 행정구역을 좀 단일화시켜가지고 이 행정체제에 대한 비효율성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 근데 사실 도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되게 작은 수도였어. 근데 이게 점점 커졌거든. 지금은 이제 기존에 비해서 몇 배 이상 커졌는데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똑같아.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기도 하고 고령화 사회이기도 하고 또 이때 당시에는 지역 소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이걸 같이 추진했던 거야. 근데 다행히 또 여기는 되게 잘 됐던 이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 소멸을 해결하고자 이제 좀 지방을 다 키웠었어.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도 지방에 대한 좀 특색 있는 뭐 관광 상품을 좀 이렇게 활성화를 해야 나는 이 메가시티가 먹힐 것 같아. 우선 순위가. 맞아.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김포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김포시 편입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 약간 좀 뜬금없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어. 맞아. 좀 표심을 얻기 위한 총선용 공약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총선 끝나면 갑자기 메가시티 얘기 쭉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럴 것 같기도 해. 총선에 이번에 10대 공약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으나 몇 개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먼저 인구 문제를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저출생이 진짜 심각하다. 0.6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0.6명이 진짜 대단하더라고. 그게 100명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게 이 남녀가 50명씩 있다고 치면은 0.6명이면은 이 50쌍의 부부가 일어서 50명 중에 0.6명. 그러니까 100명 다음 세대는 30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거치면 9명이 되는 거야. 나 봤었어 이거. 그러니까 두 세대를 거치면 100명이 9명이 되는 거야.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거야, 이 0.6명이라는 게. 저출생이 발생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돈의 문제다?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식 하는 데만 해도 돈 1,0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결혼을 해야 애를 낳으니까. 그것도 문제야. 결혼을 안 하고 애 낳은 사람들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의 루트는 취업, 결혼, 출산의 루트를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중에 솔직히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외국은 엄청 많대, 그게. 맞아.
혼외자에 대한 자연스러운 거래. 그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한국인 정서상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힘들지. 힘들다고 봐. 그러면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책을 더 해야 한다. 그 정책의 방향성이 결혼 안 하고 아예 안 가져 이 사람들의 포커스가 아니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포커스를 줘야 한다. 그러면 인구가 0.6은 아니더라도 한 7? 0.7? 8까지 엄청 올라가지 않을까? 양 당에서도 이거에 좀 집중을 해서 공약을 낸 것 같아. 맞아.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여당이 국민의힘에서는 배우자가 출산휴가 1개월 유급을 의무화하는 그런 공약을 냈더라고.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보니까 18세까지 20만 원 월 아동수당을 주겠다라는 공약이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좀 출산 휴가, 그러니까 1개월 유급 휴가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좀 공약을 내줬다면 민주당에서는 좀 현금성 공약을 좀 줬던 것 같아. 신혼부부에 대한 1억 원 대출 무이자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현금성이냐 제도적이냐 이런 쪽에서 좀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도적인 개선이 먼저 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 왜냐면 현금 공약 같은 거랑 현금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는 좀 많이 해왔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돈을 이만큼 줬는데 안 되니까 돈을 더 늘려보자, 아니면 돈을 줬는데 안 되니까 제도를 개선해보자, 이렇게 된다고 치다면 나는 제도를 먼저 개선해보면 어떨까. 지금까지 돈을 줬는데 안 돼봤으니. 이 문제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 사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결국 민생이 다 해결이 돼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건데, 사실 청년들의 민생은 보통 우리 뭐 전세 사기 특히 인천에 많았고 그리고 또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겪었어. 그런 거나 혹은 뭐 이번에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월 3만 원 청년 패스, 5만 원 국민 패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월 3만 원 청년 패스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월 3만 원만 내면은 이 교통카드를 무제한으로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 있는 버스,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제도인데, 사실 기후동행 카드 같은 경우도 6만 5천 원에 무제한을 해주겠다 하는데도 엄청 몰리고 이거 정말 좋은 혜택이다 라고 생각하는 상황인데, 3만 원이 사실 가능할까? 이게 어찌 보면은 진짜 포퓰리즘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알기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공약이라고 들었어. 근데 이재명 대표의 그 주된 그 공약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잖아. 거기에 좀 기한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오면은 쓸 것 같은데 이게 국가의 빚을 늘릴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러면은 좀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정책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더 청년들의 정책 관심도도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인 거네. 난 저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저거 제일 많이 이용하지. 저거 된다고 하면 진짜로. 그치. 우리가 아마 제일 많이 이용할 거야. 이쪽에 되려면은 좀 약간 헛없는 데 돈이 이제 좀 쏟아져 나가는 거를 막고 그 다음에 해야 좀 실현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주 4일제 기업 도입 4일제. 지원 가능하다. 이거는 주 4일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업들의 자유에 맡기면 난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주 4일제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기업에. 그러니까 저 4일제만 일해도 효율이 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5일을 다 일해야만 효율이 나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자유롭게 도입을 하게 한다라면 나는 찬성이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주 5일제 얘기 나왔을 때도 나라 망한다, 기업들 다 망한다, 우리나라 가난해진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 근데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 5일제를 도입함으로써 그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소비도 진작되고 오히려 그런 우려거리가 하나도 없었던 거를 보면은 주 4일제 도입도 나는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 우려할 만한 부분들을 기업은 어떻게든 돈을 버는 곳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는 방향을 찾아내지 않을까? 물론 정부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나는 주 4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야. 우리가 진짜 우리 총선의 시작부터 그리고 22대 총선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
이 공약 중에서 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명씩 하면 좋게 간단하게. 나 먼저 하자면 나는 좀 기후위기 에너지 쪽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 내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플라스틱 정책이야. 이제 어찌 됐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태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기업들이 탈플라스틱 대책으로 재질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통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뭐 뚜껑부터 비닐까지 다 페트병으로 통일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재활용할 때도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냥 하나로 딱 버리면 재활용도 더 높아지니까. 영웅이는? 나는 이제 외국인 고용한도 탄력성 강화에 관심이 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랑 좀 이어질 것 같아. 왜냐면은 저출생이 커질수록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 좀 이렇게 수용하는 더 태도가 바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 외국인이 고용할 거면은 우리나라 국민과의 비율이 5대1이 돼야 돼. 우리나라 국민 5명 고용해야 외국인 1명 고용할 수 있어. 이런 법안이 있어. 근데 실제로 이미 이제 이런 고용 한도 때문에 비자 없이 국거체를 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신원조회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일하기도 해.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진짜 아예 비자를 주고 신원도 다 등록해놓고 문제가 안 생기게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떨까 싶긴 하거든. 그래서 난 그런 방면에서 외국인 고용도 탄력성 강화는 되게 좋은 정책인 것 같아. 나는 좀 그러니까 뭐 두 정당이 둘 다 아쉬웠던 건 좀 청소년에 관련한 아동에 관련한 이야기가 둘 다 빠져 있어. 사실 10대들은 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10대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가 힘든 건 사실이나 둘 다 없어. 그게 난 좀 아쉬워. 그 중에서도 내가 좀 관심이 있는 건 나는 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좀 관심이 많아. 이렇게 민주당에서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에 대한 피해 보호를 강화한다고 주장한 게 나는 조금 더 좀 몰입이 많이 가고, 이런 부분 난 안전에 대한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좀 이야기가 좀 더 총선에서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관석이는? 저는 이거는 진짜 해도 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장병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되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끝없이 개선을 해도 끝나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지금 충분히 복지가 개선이 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듣기로는 비리가 군사 비리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좀 정책이 눈에 띄고. 창균이는? 좀 이렇게 재밌는 거는 정부들을 좀 저격하는 공약들이 나는 좀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도시 침수나 홍수 예측 같은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 물난리가 심했잖아. 저런 공약을 낸 것도 작년에 그거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라는 식의 느낌인 것 같고, 검찰 개혁 저것도 요새 많이 말이 많은 거잖아. 이번에 뭐 조국 전 장관이 당을 이렇게 신설하게 된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서 내가 좀 재밌다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재밌다. 왜냐면 흥미롭다. 왜냐면 이 공약을 내가 이렇게까지 좀 자세히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정부의 과오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심판론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것 같아. 우리가 지금 21대 총선부터 22대 총선까지 지금 쭉 훑어봤어.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했던 게 4월 10일에 있는 투표에 아마 영향을 우리가 미치는 바람을 다 갖고 있고, 우리가 다음 컨텐츠도 총선에 대한 재밌는 얘기로 다음에는 인천에 대한 걸 좀 자세히, 인천 공약들을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다음에는 인천 얘기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저번에는 사실 전국적으로 좀 총선에 대한 공약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또 이제 인천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히 나 남동구로 전입신고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 남동구민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서도 여러 가지 인천에 대한 공약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인천에 대한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볼 텐데, 그럼 계양구부터 한번 공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양구 갑에 큰 정당의 후보자들이 지금 발표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의 최원식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후보님이 나오셨어요. 최원식 후보는 약간 국가 유공자에 대한 그런 공약을 많이 냈더라고요. 그리고 유동수 후보는 교통, 그 계양이 그리고 또 약간 서울이랑 가깝기 때문에 아마 공약으로 내지 않았나 싶어요. 핫한 이 계양을에 넘어왔습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접점지죠. 오, 아주 핫하죠. 원희룡 후보는 돌봄 공약을 발표하셨고, 교통 약자 지원 공약 이런 걸 발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아직 이 촬영 날짜에는 공약이 나온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원희룡 후보의 공약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지역구에 대한 공약을 말하는 거지. 다음에 남동구인데, 먼저 국민의힘의 손범규 후보자는 뭐 청년들의 정책을 많이 듣고자 하는 것 같았어. 인천에 그리고 KTX가 없으니까 KTX도 인천에서 출발하는 거 좀 해보자, 이렇게 내가 새로 만들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자, 이런 느낌이 강했어.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는 비슷하게 교통에 관련한 내용이, 아무래도 인천이 서울과 가깝다 보니까 교통이 쏠려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경인선 지하화, 이거는 정말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발 좀 됐으면 좋겠어. 내가 전에 살던 집이 그 인천에서 구로까지 가는 그 1호선 라인 있잖아. 내가 거기 살았는데 1호선 들어올 때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이 소리 들리는 거 알지? 응? 고속도로에? 아니 지하철. 지하철에? 응.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이렇게 하고 지하철에 들어와. 진짜 스펀지에 나왔어. 남동구 의뢰 후보도 이제 국민의힘 신재경 의원이 먼저 있는데, 먼저 신재경 의원을 보면 뭐 인천대공원에 좀 애착이 있으신 건지 뭐 VR과 AR을 도입해서 뭘 하겠다. 그리고 남동구 의뢰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후보는 남동갑이랑 같이 공약을 냈다는 거. 연수갑은 국민의힘의 정승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후보가 한번 겨뤄보지. 네. 가장 먼저 국민의힘의 정승현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육아 보육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요즘 저출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도 좀 더 눈치 보지 않고 좀 아이들을 등하교시킬 수 있도록 이제 육아 관련된 시차 출퇴근제 의무화를 또 내세우고 있더라고. 그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후보가 있는데, 이제 지금 동춘역과 동막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여기서 현재 이미 동춘역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고 동막역은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근데 이게 좀 속도가 좀 더디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을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사업 추진 속도를 늘리겠다 하는 게 박찬대 후보의 공약 중 하나기도 해. 그 다음에 이제 연수구 내가 살고 있는 이 연수구 송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에 있는 국민의힘 김기흥 후보와 또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후보가 현재 나오기로 되어 있어. 일단 또 내가 좋아할 만한 내용 중 하나가 이제 M버스를 좀 더 확대하겠다, 이 얘기가 있는 것 같아. M버스가 뭐 서울까지. 맞아. 송도에서 솔직히 서울 가기 쉽지 않거든. 왜냐면 지하철로 가도 멀고 차로 가도 먼데, 버스가 딱 하나 있어 괜찮은 게 이제 M674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문제가 배차량이 길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정차하는 정거장이 많지가 않아. 송도는 넓은데 여기 쓰는 곳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기현 후보가 이번에 서울로 많이 사람들이 출퇴근하는데 서울을 연결하는 송도에 M버스를 확대하겠다, 이 얘기를 내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정일영 후보가 있는데, 송도에서 워터프런트 구성 사업을. 워터프런트가 뭐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그런 구조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유럽에서 갖고 온 건축 양식이야. 이제 뭐 배나 또는 뭐 그 얘기 하잖아, 수능택시 이런 걸 좀 활성화 시키겠다는 게 이제 송도의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인데, 이미 1단계를 내가 알기로는 끝냈고 지금 이제 2, 3단계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어. 근데 이걸 좀 더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정일영 후보가 하고 있는 거지. 송도의 단점 중 하나가 좀 큰 병원이 별로 없어. 큰 병원이 없어. 항상 가려면은 송도를 나가야 돼. 이게 좀 문제긴 하거든. 근데 또 세브란스 병원을 2026년까지 개원시키겠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좀 더 큰 병원을 이제 송도에 유치함으로써 이제 송도민들의 좀 더 건강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하더라고. 부평구 갑은 이제 내가 소개해줄게. 부평구 갑은 국민의힘 유재용 후보, 더불어민주당 노종명 후보가 나왔어. 유재용 후보는 인천 제2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아마 우리 인천에 의료원이 있는데 좀 거리가 부평에 비해서 약간 사람들이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 나는. 어디 그리고 의료원이 아마 서구 쪽에 있었고 되게 끝자락에 있어서 버스로도 개항해서 가려면 거의 1시간 동안 가야 됐어. 그 정도로 그렇게 뭔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었어서 내가 느끼기엔 그랬어서 아마 부평은 인천에서 약간 접근성이 괜찮잖아. 그래서 아마 제2의료원을 추진한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싶어. 이제 부평구 을로 넘어가면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후보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공약을 엄청 많이 내놓으셨더라고. 7호선이 부평구청역에 있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선을 신설해서 부평에서 강남까지 30분 안에 가게 하겠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 경인선 지어하는 거. 진짜 누가 하는 사람 해야 된다니까 이 정도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후보는 약간 젊은 사람들의 타겟층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좀 약간 판교보다 좀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그리고 그런 복합 문화의 느낌으로 좀 많이 공약을 내세운 것 같고, 그리고 동구 미추홀구가 국민의힘의 심재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허종식 후보 이렇게 나왔는데요. 동구 해변도시 경계부 녹지공원. 근데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왜? 인천 항이 이제 간접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촬영 금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아서. 네. 그리고 동구 미추홀구 을 우리 국민의힘의 윤상현 우리 아니 자 미추홀구 하니까 이제 보훈 공약. 네, 보훈병원이 있죠. 저희 군부대 부지였던 곳에 이제 보훈병원을 세웠어요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남형희 의원. 이건 우리라는 말 안 붙이네. 여기는 우리가 아닌가 봐. 남의 남형이고요. 근데 이분은 되게 세세하게 무슨 동 해가지고. 윤상현 후보가 이미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좀 도전적인 공약을 많이. 혹시 여기도 마케팅? 개항을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고. 이제 서구인데 서구 갑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국민의힘에는 박상수 후보,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는 김교훈 후보가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먼저 국민의힘 박상수 후보의 공약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관련된 공약을 냈는데, 전국에 있는 일타 강사들을 섭외를 해서 가르치는 그 온오프 공립학원을 설립한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을 한 곳에 모이는 것도 되게 쉽지 않지 않아? 뭐 이런 실효성에 대해서는 서구 갑 구민들께서 한번 판단하시는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교훈 후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인데 육아하고 교육에 대한 공약도 냈는데, 서구 올인원 육아센터를 설치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육아용품을 빌려줄 수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이제 키즈카페, 공동육아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좀 생각하시는 후보인 것 같아. 이제 다음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서구 을인데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야. 서구 을도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공약이 비슷한 것 같아. 좀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시설들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세우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서구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서구병이 새로 생긴 건데, 국민의힘에는 이행숙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모경종 후보가 이렇게 각각 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이야. 이제 이행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제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유치해가지고 이제 검단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제 도시가 계속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이행숙 후보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나 봐.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후보는 서구 지역 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두 과밀학급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해소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고. 인천에 유일하게 내가 알기로는 학령기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서구가 대표적이거든? 실제로 여기 남동구에 있는 만수중, 만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애들이 1학년은 여기 13명, 많아야 15명이거든?
근데 청라로 가면 35명, 그렇게 33명. 많아? 완전 밀집되어 있구나. 다음으로는 중구, 강화군, 옹진군. 이제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학생 버스비를 반값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어.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조택상 후보는 이제 각 섬들의 백령도, 영흥도, 강화도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백령도는 이제 인천에서 백령도 대형 차도선을 도입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고 영흥도는 이제 영흥도와 무의도, 송도 등을 연결하는 해저 터널을 공약하겠다.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니까 약간 그 지역구만의 특색이 있는 공약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대부분 인천은 교통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그리고 뭐 학생이며 청소년이 많은 지역은 뭐 소아청소년 관련해서 이야기, 그런 내용이 많은 것 같아. 그냥 우리 인천에 여러 후보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의 좀 이력을 한번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구글이나 어디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이런 사이트가 있어. 뭐 후보자에 대한 공약, 정책 공약도 볼 수 있고, 뭐 우리 집과 가장 가까운 투표장, 뭐 등등등등 이거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후보자를 한번 봅시다. 모든 후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한번 누구 볼지 한번 정해볼까? 아무래도 우리 핫한 개항을에 후보를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개항을에 4명의 후보가 있어. 사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야. 이 후보는 중앙대학교를 나오셨어. 법학과. 법학과. 원래 변호사 출신인가? 맞아, 변호사 출신이야. 그리고 재산이 일시 100 300억. 30억? 아예 30억. 30억? 좋겠다. 부럽다. 그리고 병역은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렸을 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 쪽이 다쳐서 장애인 판정을 받아서 면제를 받았지. 근데 전과 기록이 3건 있으시다. 근데 이런 전과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나? 여기서 전과 이걸 클릭하면은 그대로 스캔한 게 떠 있어. 우와! 이렇게 떠 있어, 스캔한 게. 이 분이 어떤 전과를 했는지 그런 게 나와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기호 2번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었지. 이분은 서울대학교 법과 수석 입학을 했어. 수석 입학. 대구 잘했나 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도 16, 17, 18때 국회의원을 하셨고 공복무를 마치지 아니하셨어. 병역도 나왔어? 이렇게 증명서도 다 볼 수 있구나. 병역에 대한 증명서도?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지역구 그리고 후보자들의 이런 세세한 알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까지 알아야 하나 싶은 내용까지 다 알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천 8일 대표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 오늘이 아마 마개 정치래. 맞아. 마개 정치 아마 마지막 촬영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마개 정치 하면서 약간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자. 채연이부터. 나는 사실 그렇게 막 정치에 관심 있는 편이 아니었는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 영웅이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코로마키 연기도 하면서 초등학생 연기 하면서 막 좀 현타를 느꼈던 그거 먹을까나 재밌었던 경험이 있는데, 일단 그와 별개로 뭐 정치에 관련된 콘텐츠는 내가 정치에 관심이 살짝은 있었지만은 사실 좀 이렇게 공식성상에서 말하기 되게 꺼려하는 주제잖아. 맞지. 되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이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뭐 최대한 아무런 큰 피해 다들 없이 무사한 거 보니까 근데 아마 조회수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다행일 수도 없지 않았나.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인천 시민들에게 좀 더 현명하게 투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콘텐츠가 나오게 된 거잖아.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나도 내 지역구에는 어떤 문제가 있구나를 찾아보면서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배운 느낌? 반석이는 어땠어? 저는 정치에 대해서 편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라든지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한 그 편견이나 약간 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런 게 많이 깨지게 되었고, 연기도 하고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네. 나는 뭔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사실 이런 게 되게 익숙하고 그렇게 뭔가 논쟁하는 게 어렵지는 않거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다 보니 이게 나의 의견을 너무 강력하게 어필을 못한 게 좀 아쉽다. 오히려 또 강력하게 여러분들이랑 약간 논쟁하는 시간이길 바랐던 것 같아. 근데 뭔가 좀 약했다. 이런 생각? 우리 모두
그런 거예요. 악플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우리가 악플도 관심이라는 걸 알았으니 조금 더 재밌는 더 콘텐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마계정치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인천 파리는 이번 다음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